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교재 1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또는 제가 제공해드린 그 PDF 파일에서 1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이 있죠. 7. 위기대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제조건. 제가 결국 위기대책이라는 게 바로 외환보이고 지키기였죠. 네, 외환보이고 지키기였습니다. 보유한을 꽉 움켜쥐고 해서 팔지도, 빌려주지도, 보증을 서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 대책입니다. 이것이 그 최선의 방책이고 올바른 처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위기대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필자가 제시한 위기대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국민과 정부는 고환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전체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기업들이 고환율의 이점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생산성 향상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고환율은 일시적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오히려 축복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죽기를 무릅쓰면 살고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 필사즉생, 행생즉사. 오자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반드시 필이죠. 죽을 사. 필사즉생이죠. 반드시 필자, 죽을 사자.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 죽기를 무릅쓰면, 그러면 오히려 살고, 행은 이 다행행자가 되지만 여기서는 바랄 행자입니다. 바라다. 생은 살다. 살기를 바라면 오히려 죽는다. 행생즉사. 이게 원래 그 오자병법 있죠? 오기가 쓴 오자병법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 명언을 이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렇게 그 부하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무튼 원어는 이겁니다. 필사즉생. 죽기를 무릅쓰면 살고 살기를 바라면 오히려 죽는다. 이 유명한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국민은 고환율이 화양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나폴레옹군이 러시아를 침공하여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결정적인 전투는 회피하고서 이른바 청야책 혹은 초토화 작전을 쓰며 후퇴하기를 거듭했다. 나폴레옹이 그 모스크바를 진격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나폴레옹의 그 막강한 군대하고 그 러시아군이 직접 맞붙지 않고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를 하면 그냥 후퇴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들판에 있는 말하자면 밀밥, 보리밥 같은 걸 전부 태우면서 후퇴를 합니다. 이런 거를 청야, 맑게 한다. 맑게 하는 거죠. 뭐 들판을 맑게 한다. 혹은 들판을 태운다 그래갖고 태울 초자, 초토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맑을 청자니까 그 들판을 맑게 한다 그런 거니까 다 태워가지고 들판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든 게 태울 초자잖아요. 태울 초자, 태우다. 태울 초자, 흙토자, 땅토자, 화할 화자, 초토화 작전. 이걸 쓰면서 후퇴를 합니다. 왜 태워야 되죠? 적이 지금 계속 들어올 때, 자라있는 보리 같은 거 태우지 않으면은 이 보리 같은 거 전부 다 적군이 와서 군량미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군량미를 쓰니까 태워야 됩니다. 그런 걸 청야책 혹은 초토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청야책을 쓰면서 계속 후퇴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후퇴하니까 비겁하다. 이건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니냐 하는 식으로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장군을 교체를 합니다. 조금 더 전투력이 있는, 좀 과감해 보이는 그 장수로 러시아군이 총사령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승부사로 보이는 쿠투조프로 교체되었습니다. 쿠투조프 하면 이렇게
러시아로는 이렇게 읽어질 겁니다. 네. 아무튼 쿠투조프로 교체되는데요. 근데 이 쿠투조프도 처음에 나폴레옹 한번 부딪힙니다. 회전을 치릅니다. 대군끼리 만나고 회전을 치르다가 아니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는데 어디까지 후퇴하냐면 아예 모스크바까지 내줍니다. 모스크바까지 내주고서 후퇴를 합니다. 모스크바 뒤로 후퇴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스크바에 러시아 말로는 마스크바 이러죠. 마스크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이쯤 되면은 그 차르가 그 러시아 황제가 항복하기 전에 항복은 안 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모스크바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먹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초토화 작전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고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게 될 때도요, 이 쿠투조프 장군이 그 퇴각을 하는 그 나폴레옹 군대를 보통 같으면 그런 경우에 급습을 하잖아요. 급습하지 않고 천천히 말굽배를 늦춰가면서 천천히 따라만 갑니다. 따라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비겁하다 그런 거죠. 도망가고 있는 후퇴해가는 적을 가서 공격을 해야지 왜 그렇게 저 먼 발치에서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냐 이렇게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죠?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 쿠투조프를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쿠투조프도 한 차례 회전만 치른 후 곧바로 전임자의 전술을 다시 사용했고 아예 모스크바까지 내주었다. 이후 나폴레옹군이 혹독한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을 걱정해 퇴각할 때에도 그는 추격의 고삐를 늦추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를 비겁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군은 전투에서 져서 죽는 게 아니고요. 동사자와 아사, 얼어 죽고 동상 걸려 죽고 아사, 굶어 죽는 그 동사자와 아사자의 속실로 자멸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폴레옹이 그때 나폴레옹 대군이 폴란드에서까지 군대를 징발해가지고요. 60만 정도 대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나중에 그 프랑스의 파리로 퇴각했을 때 아마 남아있는 군사가 몇천 명? 8천 명? 뭐 이 정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대부분이 죽었고 또 그 일부가 이탈했습니다. 탈영을 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군은 결국 자멸했습니다. 동사자와 아사자의 속출을 자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누구의 작전이 옳았습니까? 쿠투조프의 작전이 맞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당장의 여론 때문에 경질되었다면, 그 쿠투조프가 당장의 여론 때문에 경질되었다면 아마 후임 총사령관은 자이든 타이든 막강한 나폴레옹군과 전면전을 벌이다 대패했을 것이며 주력군을 잃게 된 러시아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쏟아질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후안의 내공을 발휘해야 한다. 두꺼운 후자 얼굴 한자죠. 우리가 왜 흔히 낯이 두껍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두껍다. 그것도 내공입니다. 후안에 얼굴 두꺼운 그 내공. 나중에 청나라 말기, 청말, 그 다음에 중화민국 초기 시절에 이종호라는 그 후흑하게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얼굴은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뱃속은 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후흑학을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후안, 얼굴 두꺼운 그 후안의 내공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왜 안 보이고 지키기를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무리 환율이 오르고 아무리 국민들이 고환율 고통을 호소해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비겁자라고 비난도 할 거고 조롱도 할 거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후안의 내공 이것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조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관중 방어에 나선 사마의는, 중에 관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이죠. 옛날 장안, 지금은 이제
그렇죠. 장안이죠. 옛날에 장안 그쪽에. 지금은 서안이죠. 서안. 서안보다 장안이 컸습니다. 그럴 거예요. 서안보다 장안이 컸어요. 하여튼 그 지역을 이제 관중, 그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그쪽을 관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관중. 그 지역, 그 관중 방어에 나선 사마의는 오장원에 출격해 진을 치고 있는 제갈량이 용병술에는 능하고 군량 및 조달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 사마의와 사마중달과 제갈공명이 이제 그 맞붙게 된 그런 전투입니다. 유명한 전투죠. 역사에 남는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그 사마의가 제갈량을 파악한 겁니다. 제갈량이 용병술에 능합니다. 용병술에 능하고 그런데 군량 및 조달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렇다면 전투를 벌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마의는 제갈량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초조해진 제갈량이 치마 저고리와 족두리를 선물하며 격분시키려 했지만 제갈량이 사마의한테 치마 저고리하고 족두리를 선물합니다. 치마 저고리와 족두리는 누구한테 선물하는 거죠? 여인네한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중달 대장군한테 이걸 선물한다는 거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아녀자다,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히 나를 이렇게 일개 아녀자로 모욕하느냐 해가지고 자기를 박차고 이런 괘씸한 녀석 이렇게 일어나서 전투에 응할 줄 알았는데 사마이가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후안에 내공이 있습니다. 아예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격분시키려 했지만 그런 방법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제갈량군이 자진해서 철수한 시점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투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제갈량이 여기서 삶을 마감하죠.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갈량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갈량군은 총나라 군대죠. 총나라 군대는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퇴각을 할 때 이제 마치 제갈량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퇴각을 했다는 유명한 고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이가 제갈량군이 퇴각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때 공격을 하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들어가다가 제갈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제갈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갈량이 살아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추격을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고사가 죽은 제갈량이 달아나게 했어요. 누구를? 생중달, 살아있는 중달, 사마중달을.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공명 주생중달, 주생중달, 그 유명한 고사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투를 회피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아녀자로 조롱하는 것에 격분해 싸움에 응했다면 그는 타격을 입었을 것이며 삼국기 시대의 최종 승자로 남는 데 실패했을 것이다. 이게 역사의 교훈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8결어 112페이지입니다. 2008년 11월 3일 현재까지 정부가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침체 예방 등의 목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고심 끝에 나온 것들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미 통화 수합 협정 체결과 같은 일부의 대책을 제외하고는 스테로이드 처방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다량의 실탄을 너무 이른 시기에 헛되이 소진하게 되어 있어 선제적 대책이 아니라 성급한 대책이며 수비적이다. 불안하고 미흡하다. 이에 반하여 제일 마지막 줄이죠. 이에 반하여 필자가 제시한 처방은 이열치열의 처방이고 실탄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 있어 효율적이며 기실에 있어서는 공격적이다. 그렇죠? 외환보유고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열치열. 우리 더울 때 그 뜨거운 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몸 온도를 낮춘다는 식으로
환율이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환율 더 올라가게 놔두는 겁니다. 이열치열이죠. 실탄을 허비하지 않죠. 외환보유고 지키고 있는데, 실탄을 지키고 있는데 실탄 허비하지 않습니다. 기시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공격적인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우리 경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수출 잘 되는 거죠. 오히려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사 글로벌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외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며 자생적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사실 그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장관이 그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 강만수 장관에서 이제 윤중현 장관으로 교체가 되셨고요. 윤중현 장관님께서는 결국 외환 시장에서 개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잘하신 거죠. 잘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외환보유고를 축내는 게 더 이상 축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당시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근본의 세계경제 침체 국면이 종료되었을 때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몇 단계 올라가 있게 될 것이다. 정말 공격적인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며 그때처럼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거꾸로 했죠. 근본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처럼 진전되진 않고 조기에 수습될 것이며 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회복되고 국가 신용도도 몇 단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 예상의 이제 근거들을 바로 이 논거에서 제가 다 제시를 하고서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외환위기 종료됐을 때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한 3개월 지나면서 우선 수습되기 시작했고 6개월 지나면서 조금 평정을 되찾았죠. 어느 정도 뭐 경기 침체는 있었지만 위기 국면 자체에서는 벗어나게 됐죠.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몇 단계 올라가서 일본 육박하고 일본을 능가하기까지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이 외환보유고 지키기 이 대책은 무책의 대책이죠. 기실에서는 공격적인 겁니다. 수비적인 거 아닙니다. 수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격하는 겁니다. 필자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것의 핵심적인 절차적 요소들로서 그 요소들로서의 토론과 다수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시국의 중대사는 토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해안을 가진 선구자는 처음에는 언제나 소수였다. 고환율 정책은 당장에는 다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토론이나 다수결로는 채택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수의 장래를 위해서는 채택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네, 이게 제가 당시에 그리고 이 글의 내용들이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사실 중앙일보에 게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2달 전에 이 글을 쓰기 2달 전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2달 전에 그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 경고를 담은 그런 기고문을 중앙일보에 게재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후속타를 중앙일보에 게재해 줄 줄 알았는데 중앙일보에서는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터무니없겠죠. 그죠? 예. 글로벌 위기는 조기에 수습되고 한국은 오히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터무니없었겠죠. 그래서 사실 거절당하고 그러고 나서 동아일보에 기고를 해볼까 했었는데 이제 제치미 홍건희 논설위원이 이런 글은 오히려 전문성 있는 글이니까 경제신문에 한번 기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줬고 제가 알고 있는 경제신문에 기고를 하려고 했지만 경제신문에서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처음에 기고를 받아준다고 그러다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 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홍건희 논설위원한테 경제신문에서도 이거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그러면 일간지는 어렵겠고 주간지나 월간지도 괜찮겠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홍건희 논설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해 제 친구한테 상관없다. 나는 이 글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나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확한 견해를 담은 이 글을 그래도 역사에 남기고 싶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증거로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월간 잡지든 주간 잡지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홍건희 논설위원이 저한테 주간 동아의 이암흑의 기자님을 소개해 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암흑 기자님이 젊은 기자분이셨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더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위에다가 건의해서 실어보기로 하겠다 해서 주간 동아 666호에 이 글이 실렸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글을 조금은 양이 많아서 조금 잘랐습니다. 원래 6페이지에 나눠서 싣기로 한 건데 4페이지로 잘려가지고 내용이 조금씩은 잘라졌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담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이 글이 어쨌거나 언론에 말하자면 신문 잡지에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12년 후인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글은 그 당시에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장래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나라들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 같은 그런 텍스트 같은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내용이 길었죠?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